네, 정당과 선거 11강 상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기말고사 리포트 주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학과 윤대희 학생이 보내준 내용을 보면 주제 선정 관련해서는 이제 공지한 대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이익단체의 이제 선거 참여 활동을 다뤄보고자 한다라고 하셨고, 이익단체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루는 이익단체 성질에 따라 쓰고자 하는 내용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이익단체는 바로 이제 미국의 총기 관련 회사들이고, 이를 다루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총기 사고가 미국에 많으니까, 총기를 어떻게 규제할 수가 없는가, 왜 총기를 규제할 수 없을까에 대한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관련 논문들도 꽤 있어요. 여기 또 보면 이제 사회학, 정치학 저널 뭐 많은데, 수정헌법에서 이제 미국이 총기 소유의 자유를 두고 있죠. 수정헌법 2조가 그렇습니다. 모든 민간인들은 무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주로 내세워서 총기 소지의 자유를 강조를 하고 총기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이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총기 회사들 그리고 이제 총기 소지 관련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금전적으로도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대부분은 그 뒤에 총기 부품이나 총기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들의 이제 암묵적인 지원이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규제책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자기들이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하나씩 접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만큼 이제 뭡니까, 뭐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철마다 이런 것들을 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많이 이슈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총기 회사들이 미국 사회의 여론을 조작하는 담론 조작과 비슷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도 하시고, 이런 메커니즘도 분석을 해보고 싶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현지 논문을 참고해서 하겠다고 하십니다. 뭐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익단체의 선거 참여 활동 중에 미국의 총기 회사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은요. 저희가 장민수 학생이 한 주제인데, 이건 이제 정당과 선거 관련 드라마, 영화, 뭐 이 중에서 아마 골라서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많은 대중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정당과 선거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이거 팟캐스트나 학술 문헌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간편하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과 선거에 관련된 이제 여러 드라마, 영화를 통해 어떤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는지, 뭐 또 이런 영상 매체들이 이를 수용하는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인식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여력이 된다면 이제 관련 웹툰 같은 것도 조사해 보고 싶다고 하고, 뭐 이런 좀 적극적인 연구 의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음, 요즘 젊은 층들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 못지않게 웹툰 문화에도 익숙하니까 실제로 이 장민수 학생이 보는 웹툰 중에는 여의주라든지 이런 이제 정당과 선거 관련 웹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으로 일단 쭉 잡아본 게 어, 특별시민, 이게 이제 최민식 씨가 나온 거죠. 정직한 후보, 보좌관, 프레지던트, 하우스 오브 카드, 킹메이커 등등 많은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웩더 독이라고 미국 영화도 있습니다. 웩더 독. 이게 이제 여론을 어떻게 선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는 반드시 갈등 구조가 있어서 본인들도 하여금 긴장감과 재미를 자아내게 하고 있지요. 어,
공교롭게도 정당과 선거 속에서는 항상 첨예한 갈등과 경쟁이 있고, 이건 뭐 권력을 잡는 어떤 수단, 과정에 대한 얘기니까요. 선거의 경우 최후의 승자가 결정되는 등 영상 매체로 다뤄질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제들은 스릴러나 코미디, 드라마 등의 다양한 장르로 제작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더욱이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있어가지고 정당과 선거, 즉 정치 분야는 미지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영상 소재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작품들을 분석하고 정당과 선거 그 안에서도 어떤 세부 분야가 주제로 다뤄졌는지를 분류해 볼 예정이라고 하시고, 흥행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 유의미할 것 같고, 이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남은 학기 동안에 이 많은 영상물들을 시청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뭐 시간은 꽤 있으니까, 예. 또는 뭐 이제 리뷰 같은 걸 보셔도 되니까 그런 것들 다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의 정확한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 조언을 듣고 고민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조언이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사실 그 특별시민 이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해도 이 안에 이제 어지간한 구조들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나 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치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는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많고, 뭐 특별시민 이제 단편으로 이룰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은 어떤 대중들이 정치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뭐 어떤 걸 흥미롭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실 다뤄지는 소재가 대부분 실제 있을 법한 얘기들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소재로 만들어서 이제 영상물로 제작을 하는데, 실제 우리 주변의 현실들이 거의 영화나 다를 바 없이 이제 다이나믹하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죠. 사실은 그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랑 추미애 씨 갈등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 지금 현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영화 못지않게 현실도 되게 리얼리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영상물에서 다뤄진 부분이랑 현실적인 부분이랑 겹쳐서 오버랩 시켜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 영상물의 구조 안에서 정치나 또는 이제 선거 과정 이런 것들을 이 영상물에서는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셔도 괜찮고요. 이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못 드리는 거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너무 이게 제가 조언을 많이 드리면 이게 제가 쓰는 논문처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 보고서를 끌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만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주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정관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이제 유럽, 한국, 미국의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들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회적 취약자들, 그것도 이제 그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이 투표나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이제 복지제도 차원의 그 조력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유니크한 주제죠.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참정권을 보장을 받습니다. 선거가 이루어질 때 시민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선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시민이 있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함을 통해서 자신의 참정권을 성실하게 챙깁니다. 둘째, 자의에 의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는데, 여행을 가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출근을 빨리 해야 될 경우에, 뭐 이런 경우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노약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도 편의시설에 휠체어가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편의시설은 뭐가 있냐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투표용지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책자 같은 것들이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선거를 이제 못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선거인데, 이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를 환경의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장애인 투표율은 15대 총선 60%, 17대 72%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당수의 장애 노약자들이 편의시설의 부재 등을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통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이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37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렵게 싹튼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 이제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왜 국내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예산 집행은 좀 적극적이지 않냐라는 문제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국가와 시민단체 등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제도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국의 열악한 장애인, 노약자의 투표 편의 제공 상황을 보고, 민주주의가 한국보다 일찍 싹튼 유럽의 선진국들과 미국에서는 어떻게 장애인 노약자들이 선거 편의를 보장하고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이들은 분명 한국과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제 이러한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말보고서 주제를 아래와 정했고, 이 기말보고서에서 한국,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장애인 노약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한 제도의 변화 과정 등을 알아보고 비교한 다음에 한국은 어떠한 제도와 방식으로 참정권을 보장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자료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너무 유니크한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아마 휠체어 보조 시설이나 또는 뭐 투표를 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도우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의외로 그 민주주의가 되게 폭넓게 퍼져 있다고 생각되는 해외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못 챙기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주제이기도 하네요. 다만 이제 여기 그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한국은 군사 정권을 거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지 40년도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필자는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정치권의 민주주의는 그렇지만 그 국민들의 그 민주적인 의식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보이는 이제 투표 형식의 이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 형식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어떤 권력 또는 의사결정이나 권력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는 사실은 훨씬 더 오래전, 신라시대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부족, 합의체, 그 다음에 신라의 화백제도,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만장일치 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양에 비해서는 동양이 그래도 고대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그 뭡니까 저기 그 구성원들에게 그러니까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많이 준 편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조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세 이전을 통틀어 가지고 서양은 그 되게 문맹률이 되게 높았어요.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데 아시아나 동양권에서는 그 뭐 노예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교육은 받았습니다. 뭐 책을 읽는다든지 글을 익힌다든지 또는 어디 가서 이제 학문을 배운다든지 하는 형태의 기본적인 교육은 이루어졌고요. 그게 이제 그 개인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워낙 자잘한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왕국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양은 그 이주의 자유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주민의 거주 자유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아시아 지역은 사실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왕국 시절 훨씬 더 이전부터
거주의 자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어디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든지 이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국경선 넘어가기 진짜 힘듭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한중일 이 삼국만 보더라도.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는 그 국경의 범위가 사실 불분명했거든요. 왜냐면 민족 자체가 그 당시 이제 대충 섞여 로마 시대 때부터 사실은 유럽 전체는 이제 갈리아니 뭐 게르만이 이래 가지고 그냥 대충 큰 민족으로 퉁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 경계선이 불명하니까 국경선도 사실 불명해가지고 거주 이전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살면 돼요, 그냥. 농업에 기반한 뭐 그런 뭐 경제 형태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한쪽에 사람을 붙잡아 놓을 수 있으면 걔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붙박이로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냥 동가숙 서가식 하는, 그러니까 떠돌면서 사는 사람들은 교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사실은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제 서양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주제 자체는 굉장히 그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은지 학생 같은 경우는 주제를 뭐로 하셨냐면 온라인 선거운동의 미래라고 이제 주제를 하셨습니다. 이 주제를 연구하려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치른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보통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선거운동만 생각하는데, 인터넷으로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대가 왔고, 인터넷에서도 선거운동을 하는 게 조금 익숙해질 무렵 코로나19가 터졌고요. 그 상황에서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을 하는 풍경이나 양상이 이전과는 많이 달랐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온라인 선거운동의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략적인 줄기는 어떠냐면, 일단 선거운동의 개념을 얘기하고, 과거에는 선거운동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이 온라인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유형과 예시들을 얘기한 다음에, 이 온라인 선거운동이 꼭 좋은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도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거 이제 코로나19 때 온라인 선거운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제시하고, 이런 사례들을 총합해서 미래 온라인 선거운동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온라인 선거운동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주제는 괜찮아요. 앞선 뭐 유사한 주제를 다른 분이 선택하신 것도 있으니까 주제는 괜찮은데, 그 이제 본인 의견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 사례만 보면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지 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될지, 여기에 아마 본인의 개인적인 평가나 의견들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아마 작성을 하시게 되면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다만 이제 여기 보이는 온라인 선거운동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여기에서 이제 일정 제대로라는 표현 자체가 일종의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온라인 선거운동이 효과적이려면 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온라인 선거운동에 지금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데, 이거 물론 이제 앞부분에 그거는 아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선거운동 자체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선거운동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는 긍정적으로 보거나 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진 않아요. 이게 이제 이 온라인 선거운동을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 선거운동만큼 그 이제 그 선거운동 자체가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부작용을 낳지 않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맞죠. 아마 그런 취지로 이렇게 쓰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제 그 작성을 할 때 그 개인의 어떤 의견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주제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SNS로 진행되는 선거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팟캐스트나
또는 이제 법적인 규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다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주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김태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소속을 지금 안 적었는데 아마 정외과 아시겠죠. 김태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 정치 특징에 부합하는 권력 구조 및 선거제도의 적용과 예측되는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제 리포트를 작성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그 김태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 정치 특징에 부합하는 그 권력 구조 및 선거제도의 적용과 예측되는 효과 분석이라는 굉장히 길고 복잡한 제목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일단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심플하게 보면 한국 정치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권력 구조나 선거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 이거를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정치적 구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명백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통령제의 이제 원형과 내각제가 혼합된 권력 구조, 한국 정치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특수한 유교주의, 가족주의, 지역주의로 대표되는 역관제적 성격은 과거의 많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야기했다.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그 정당의 이제 원외 정당적 성격과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의석수가 적은 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선거제도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통령과 여당의 융합을 통한 상권분립의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치의 현실에 부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권력 구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이제 어떤 선거제도가 대표성과 평등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정당과 의회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고 하시고, 먼저 권력 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적 성격의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현재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미국의 대통령제와 다른 의원 내각제적 성격을 가진 국가들과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진단을 하고,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융합된 형태로서 상권분립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기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야당과 행정부의 융합적 성격이 강조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시고, 또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국정 수행 능력, 책임성, 또 정당 시간표의 불일치 등의 문제를 제시해서 어떤 식으로 권력 구조를 변화시킬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 대통령제 원형,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부제 도입 등 뭐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서 어떤 권력 구조가 한국 정치 사회 특징에 부합되는지도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병립식 비례대표제보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하고, 또 잔뜩 말씀하셨는데 의혹이 강해요. 의혹이 강한데 과연 이거를 다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을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슬슬. 일단 뭐 건투를 빕니다. 건투를 빌고, 이 정당의 경우도 이제 한국 정당 규율이 강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막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기말 리포트 한 개씩의 주제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제도하고 이제 그 권력 형태 정도 분석을 해서 하시고, 정당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제 참고 사항으로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구성상. 그래야 이제 분량도 그렇게 뭐 많아지지 않을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뭐 내용은 주제는 뭐 괜찮습니다. 주제는 괜찮은데 2018학번 같으면 이제 2학년일 텐데, 이제 3학년이군요. 3학년일 텐데 상당히 큰 꿈을 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더 걱정이 된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조화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MS 워드로 이제 보내신 분들 중에 보면 MS 워드가 이게 한글 2000
10으로 열리는군요. 이거를 제가 설정을 잠깐만 바꿀게요. 한컴 오피스 음, 설정 변경이 안 되나? 설정 변경이 잠시만요. 예, 그 이승현 학생 거부터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간에 화면 녹화를 잠깐 멈춰놓고 이게 연결 소스를 좀 찾는다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이제 이거는 한글 2018 버전이고요. 그 이승현 학생 주제는 이제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법의 실효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연구를 하겠다라고 주셨습니다. 내용을 일단 좀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신문을 읽다가 페이스북에서 올해 11월에 있을 미 대선 직전에 선거 관련 광고를 내리겠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기사에서 기자는 페이스북의 이런 조치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약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 근거로 2017년 프랑스 대선을 들면서 선거 직전에 관련 뉴스를 제한하는 법안에도 불구하고 그 SNS 등을 통해서 마크롱 당시 후보의 이메일 해킹 이슈가 널리 퍼진 사례를 제시를 했죠. 대한민국에도 이런 이제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 발표나 선거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법률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첫째로 관련 뉴스 보도를 막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이 빠르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론조사 결과가 자체의 신빙성과 그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바보냐 이거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저 지금 뭐 저 사람이 대세니까 저 사람 뽑자. 별 생각 없던 무동층이 조사 결과 보고 대세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또는 이제 뭐 뒤지고 있다는 사람을 선택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조사 발표를 안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가? 투표 자체에.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깜깜이 선거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은 거죠. 가령 선거 기간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종종 오곤 하는데 대부분 여론조사 전화였다는 겁니다. 사람별로 차이는 있더라도 젊은 세대는 모르는 번호를 특히 잘 안 받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정 계층의 응답률이 높아진다면 여론조사 결과 자체를 신임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신뢰성이 일단 없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과연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하고, 이럴 거면 뭐 조사 금지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겠죠. 또 이런 뉴스 외에도 어차피 관련 이슈가 팟캐스트,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쉽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법적으로 금지해야 할 만큼 유권자에게 파급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었다는 것이고, 본 레포트를 통해서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현행법 등을 간략히 알아보고 이러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게 이 주제의 이제 핵심이고요. 또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고자 한다라는 게 이제 주제의 목적입니다. 주제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또는 이제 사전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취합을 해가지고 자료들을 갖다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서진희 학생 같은 경우는, 서진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을 통한 정당의 선거의 정당성 위협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제시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게 상당히 좀, 제가 지금 그 받아본, 그 기말 리포트 주제 중에 가장, 가장 위험해 보이는, 가장 걱정스러운,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그 현안을 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그 예견한 듯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아, 그런 주제입니다. 일단 이제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이라고 해서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용을 보고 얘기하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는 중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의 개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부정투표가 없었냐, 누락된 표가 있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비단 한국의 4.15 총선에서의 잡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의 당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관리 허술함 지적과 같은 많은 국가에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연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필요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싶어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주제의식은 좋습니다. 그 한국 사회가 겪어왔던 선거의 정당성 문제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그 한국이 아닌 현재 같은 문제에 처해 있는 벨라루스, 미국, 뭐 또 추가적인 국가들 상황을 좀 알아보고 그 한국과 비교 분석을 해볼 생각이다라는 것이고, 그 선거의 공정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정치적인 효능감은 물론 이제 나아가 신뢰의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리포트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단 내용 목차를 짜주셨는데, 그 뭐 선거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정의, 그리고 본론에서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의 역사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왜 걱정하냐면 이 중에는 가짜 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팩트만 정확하게 집어내야 되는데, 예, 그게 쉽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4.15 선거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에 뭐네 이래가지고 막 검은 우산 시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그 사실관계가 좀 다른 그런 뉴스 정보들도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충분히 골라내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 및 정책 기조 이런 것도 이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뭐 내실 건데, 뭐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들어가실 것 같고, 뭐 주제는 뭐 좋습니다. 다만 이제 쉽진 않을 거다 하는 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보면 그 정외과 김경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별 정당 정치 비교라고 해서 그 기말 레포트 주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 내용 보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필수적인 제도로서 인식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정당이 없는 정치란 생각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었다. 심지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자신들의 국가 체제를 정당에 의한 정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하니까요. 또한 쿠데타로 이제 군사 정부를 일으킨 경우에도 정당에 대한 탄압으로 초기에는 정당 정치가 금지되기도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군사 정부가 주도하는 정당이 재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다면 정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필요로 하는 제도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그렇다면 정당은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하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정당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지, 만약 정당이 민주주의의 요소로서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으로만 파악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정당이란 과연 어떤 존재이며 무엇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당의 실질적 의미가 민주주의 국가로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면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발전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 정당 제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 국가별 정당 제도를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정당 제도의 개선 방안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하여 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소 산만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국가를 할 건지를 잘 근데 뭐 너무 많은 국가를 고르시지 말고 그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할 국가들 몇 개만 하셔가지고 리포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약간 모호해요. 그러니까 목차 구성이 어떻게 될지 또 실제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이제 아마 담기게 될지가 약간은 모호하게 좀 보이긴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아마 연구를 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채우시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 김동욱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선거라고 이제 해서 그 주제를 선택한 동기를 보면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는 최근까지 중요한 요인으로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여러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므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어떤 요인들이 한국의 지역주의에 영향을 미쳤나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이 리포트 요 형식 요 한 장 안에 요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과목 그다음에 소속 학번 이름 그다음에 이제 주제 제목 들어가고 주제를 선택한 동기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하겠다는 작성 계획 뭐 어떤 자료를 참고한다든지 요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최초의 강의 시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이걸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가장 표본적인 아주 모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구성으로 하시면 돼요. 요런 구성으로. 요런 구성으로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간략하게 썼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막 만연체로 썼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근데 뭐 그건 뭐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제가 양식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작성 계획을 보면 리포트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계획을 보면 우선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지역주의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언제부터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실 거고 그 뒤에 지역주의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이론들을 적용해서 뭐 합리적 선택 이론, 제도주의적 관점 등의 이론들이 어떻게 한국의 지역주의를 설명하는지 조사해보고자 한다고 하셨고 또한 이제 위 이론들이 가지는 한계점과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뭐 생각을 좀 해보고 이후에 최근의 현상들을 앞서 살펴본 이론에 적용을 해서 살펴본 후에 그 한국의 지역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 뒤에 결론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해서 해외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지역주의 사회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고 뭐 한국과의 공통점, 차이점, 해결책이 모색됐는지 뭐 이런 사례들 또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로 보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걸 하다 보면 자료가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슬쩍 이걸 갖다 붙여서 자료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으면 공식적으로 더해서가 아니라 이것까지 하겠다고 이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제 투 트랙으로 약간은 더하여라고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고 라고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고 라고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또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뭐 알겠습니다. 네, 뭐 괜찮은 주제 같고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그 송민석 학생입니다. 이제 아마 정형과일 테고 그 제가 이제 리포터로 조사해보고 싶은 주제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과 선거입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순재라는 배우는 어린 시절 재밌게 본 뭐 거침없이 하이킥. 전 이걸 대학원 시절에 봤는데 아하 나이가 읽혀지네요. 아무튼 뭐 이선희는 이승기의 스승이자 가수였고 최불암 뭐 이런 분들 얘기 나오죠. 이게 다 국회의원이나 그 지방의회 의원을 하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과 연예인과 정치를 막연히 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유명인의 정치 참여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정치 활동에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의 유명인 특히 연예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식의 역사와 바탕 그리고 개선 방안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평가도 좀 넣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승윤 학생이 낸 프로포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선거법과 국민 정치 성향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연구 분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에 이제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그 새로 도입된 준연동 비례대표제가 기대했던 바와 달리 양당 체제만 더욱 심화됐다. 이를 계기로 선거법과 그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이번 주제로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변천사를 다룬 것은 많으나 지난 학기에 들었던 과목에서 배운 소선거구조 단순다수제가 양당 체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떠올라서 과거의 선거법과 그 당시 정치 성향 등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목차는 선거제도와 국민들의 정치 성향에 대한 연관성과 보고서의 취지 소개, 선거법의 변천 과정, 시대별 정치 이념과 설문조사 결과, 선거 이념 성향과 선거법의 상관관계 이렇게 분석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직 뭐 조사를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자료 찾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요거는요 아마 정치학회나 국제정치학회 또는 뭐 국회 도서관에 이런 걸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좀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제. 이용재 학생이 하겠다고 하는 주제는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와 선거제도의 변화 방향 제시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뻔하면서도 간단히 묘사하자면 성공적인 민주주의 도입에 기반한 자칭 혹은 타칭으로 선진 민주주의 사회라고 일컬어진다. 약간은 비꼬는 비아냥되는 듯한 느낌은 있죠. 약간 냉소적인. 하지만 세계 최강 혹은 최대 국가든 개발도상국이든 다 장점 및 단점이 어느 분야나 존재하기 마련이고 정치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특히 정당 정치와 선거제도도 장점과 단점들이 혼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예시들 중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유관한 부분에 관해서 예시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끝없는 배타적 지역주의가 정당 정치에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과 정당 소속을 떠나 그 소수의 특정 대형인물의 그 정당 정치와 선거가 좌지우지되는 부분 그리고 논란을 항상 끌고 다니는 그 입법 과정에서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여부와 정당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 김한일 레포트에서는 앞서 언급된 요소들을 보다 더 자세히 분석을 하고 최대한 장점 및 효율성 그리고 당위성까지 다 캐치하는 변화의 방향을 담은 대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의견으로 이제 위에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솔루션은 바로 선거제도가 더욱더 민의를 넓게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짝이라도 커질 수도 있는 중선거구제로의 변화 근본적으로 정당 정치를 더 효율적인 입법 과정 및 민생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당 정치의 변화는 사실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지 헌법이 이 정당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리포트를 작성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11강 상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11강 중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